네,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 317페이지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풀타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파트타임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해요. 제품보다는 사업 전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질이 좋아도 사업의 전체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다고 하고요. 사업가는 팀을 이루어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것을 맨 처음에는 현금 흐름이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돼야 되고,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고, 법률, 그 다음에 제품이 가장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팀과 사명, 리더십,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가장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제품의 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온전해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가는 8개의 온전함과 관련해 자신보다 더 영리하고 전문적인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장할 수 있는 회계 담당자라고 합니다. 322페이지를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면 사업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거죠. 324페이지를 보면 고양이과 중 덩치가 큰 동물로 표범과 사자가 있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표범들은 S4분면, 즉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이들은 혼자 사냥하며 스스로 사냥하지 못하면 먹지를 못해요. 자부심이 강한 수사자는 비사분면 사업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즉 전문가 집단의 팀을 보유한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한다고 해요. 이들은 스스로 사냥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죠. 325페이지를 보면 지나친 전문화는 소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326페이지를 보면 빚은 비사분면 사업가와 I사분면에서 투자가죠. 에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흔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327페이지를 보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은 사업가를 위해 일을 해요. 당신은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331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나는 대출을 받아 구매 대금을 충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로버트 기요사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들이 월세로 매달 이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면 그 부채는 좋은 빚이라고 합니다. 중산층과 빈곤층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332페이지를 보면 금융교육이 곧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거죠. 지렛대가 없으면 돌을 들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지렛대를 이용하면 그 무거운 돌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이 레버리지가 있으면 이 레버리지를 통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6가지 이 금융교육이 곧 레버리지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채예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채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라이선스 사업. 책을 출판하고 출판권을 소유한다. 인세를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셜미디어. TV 및 라디오, SNS를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브랜드. 부자 아빠 브랜드는 재정적 자유를 상징하죠.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레버리지로 삼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 그 사람의 시간, 이것을 사는 거예요. 6번째로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하라. 고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급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질을 낮추는 것은 효율을 낮추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2007년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값이 떨어진 주식을 사지 않고 빚을 이용해 수억 달러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해요. 금융위기에 낮은 이자로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억 대출의 5% 이자가 3%로 낮아진다면 1년 이자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지니까 200만 원 이득이 생기는 거죠. 341페이지를 보면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된 물건을 찾아 융자를 받아서 구입해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강사와 기관을 멀리 하라고 해요. 그들은 그냥 판매원이에요. 그냥 판매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보상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연습하고 실제로 해봐야 합니다. 343페이지는요. 힘센 자들과는 싸우지 말고 이용할 방도를 찾으라고 해요. 버키의 교훈이에요. 빚은 결국 돈이므로 빚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351페이지에는요. 두 번째 기회를 위한 교훈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바라는 좋은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근사한 집을 가리키며 언젠가는 저 집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고요. 그것은 실현이 되었다고 해요. 비결은 먼저 임대용 부동산을 구매하고 월세로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고 해요. 그 돈이 그 집을 매입할 때 빌린 융자금을 상환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이 꿈꾸는 삶을 위해서 대금과 비용을 지불해줄 자산들의 목록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취득할지 모르겠으면 그것을 위해 배우라고 해요. 실제 부딪혀 봐야지 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목록을 매일같이 들여다 보라고 합니다. 353페이지에는요. 당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해요. 법률 대리인, 회계사, 자금 담당자, 경영인, 부동산 중개인, 증권 중개인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들과 협동하라고 합니다. 358페이지에는요. 조언자 목록을 만들고 당신이 더욱 똑똑해지려면 당신의 팀원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교체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배우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조언자가 있다면 새로운 조언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는 더 똑똑해지기가 어려워요. 378페이지에는요. 톰 힐라이트의 면세가 되는 재산 Tax Free Wealth를 읽어보기를 권한다고 해요. 380페이지를 보면 당신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옵션에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강좌를 듣고 주가가 오르내릴 때 돈을 버는 법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383페이지에는요. 펀드 자체가 돈을 출자하지도 리스크를 떠안지도 않지만 수익의 70%를 챙긴다고 합니다. 1918년과 1923년 사이에 단 5년 만에
독일의 대부호들이 극빈자가 됐다고 해요. 이들은 모두 저축을 해놓았다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발빠른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돈을 미국의 달러,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과 같은 통화로 바꾸었으나 그에 비해 자신의 돈을 그대로 은행에 뒀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385페이지를 보면 진정한 부자는 돈을 계속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393페이지를 보면 진정한 금융 교육은 급여를 받거나 세금을 내거나 돈을 모으거나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것은 노예들의 일이에요. 진정한 금융 교육은 당신에게 무에서 자산을 창출하는 힘을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396페이지에는요. 기억하라. 부자는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부자는 돈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라고 나와요. 399페이지에는요. 스티브 잡스의 명언인데요. 늘 갈망하며 우직하게 나아가라.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나와요. 400페이지를 보면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을 찾으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당신이 신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라고 합니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